네네.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측면에서 잘 잡아주실 테니까 모니터링 하셨죠? 네네네. 네, 측면으로도 이렇게 맞아요. 잡아주시니까 오히려 이렇게 저를 보실 때 측면에서 더 잘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카메라는 이렇게 좀 의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인 드리겠습니다. 3, 2, 1, 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욘디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롱코비드 특집의 날인데요.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또 라이브를 준비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가 좀 재미있고 의미 있는 라이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쿠키 교수의 행복 심리학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PD 최희선이고요. 네, 저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행복심리학에 대해서 방송을 시작하고 두 번째 방송인데요. 맞습니다. 두 번째인 만큼 저희 좀 특별하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인사를 좀 색다르게 해볼까요? 네, 스윗하게 한번 오늘 아.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스윗하게 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스윗하게 오늘 라이브를 열어주세요. 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이게 끝인가요, 네. 교수님? 아니요, 이제 3시에 당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스윗한 남자 쿠키 교수 이국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괜찮아요? 네. 준비를 제가 좀 해달라고 드렸는데 열심히 준비해 주셨네요. 머릿속으로 바쁘게 한번 회전을 시켜봤습니다. 당 떨어졌을 때 먹을 수 있는 스윗한 네. 스윗 쿠키 시간이다. 지금 시간이 딱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저번엔 밤 시간에 했는데 오늘은 오후에 해서요. 네. 어쩌다가 그런데 스윗 쿠키라고 본인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게 된 건지요? 네, 아니 저는 원래 스윗 쿠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었는데 지난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첫 방송 때 이제 스윗 쿠키라고 저를 칭해 주신 이 시청자 분이 계셔서 이제 앞으로 내가 스윗 쿠키라고 하면은 좀 더 좋겠다. 또 이 행복 심리학이라는 분위기하고 잘 맞는 닉네임인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사실 학생분들이 교수님을 스윗 쿠키라고 부르신대요. 그때 어이구. 댓글에서 막 학생들이 스윗 쿠키 교수님이시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이구, 그랬군요. 그만큼 또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벌써 호두과자님, 이황수님 들어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 정말 재밌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작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 코너명을 짚었잖아요. 네. 쿠키 교수의 행복심리학이라고 저희가 코너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쿠키 교수의 행복 심리학. 네, 그래서 스윗 쿠키라는 말을 조금 따와가지고 달콤한 그런 시간, 또 여러분들 귀를 조금 달달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쿠키 교수의 행복 심리학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에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성함이 이국희입니다. 맞아요. 이국희, 쿠키 이렇게 빨리 발음이 되어서 네네. 쿠키라고 별명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오래 계셨고요. 그러니까 행복을 연구하는 연구원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경기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널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에서도 매주 또 알찬 내용을 업로드를 해주고 계시고요. 또 카카오 브런치에서도 글도 열심히 쓰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지심리학을 공부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심리학을 그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신 건지 조금 더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좀 사연이 있는데요. 사연 좋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제 대학을 입학한 어떻게 보면 월드컵 학번입니다. 그래서 한국 월드컵이 있을 때 2002년도에 이제 대학 입학을 했는데 원래는 사실 심리학 전공이 아니었어요. 예. 정말요? 예, 원래는 심리학 학부 때요? 네네 원래는 심리학 전공이 아니고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좀 그 당시에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 가지고 경제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경제학을 시작하고 나서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이런 거 수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늘 있는데 제가 입학한 그 해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경제학자가 아니었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는데 경제학자가 아니었다고. 네, 그리고 그 노벨 경제학상을 2002년도에 수상한 사람이 다니엘 카네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심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니엘 카네만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유명하죠.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뭐 생각에 관한 생각 이런 책으로 번역이 된 그 책으로 또 많이 유명한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거 보고 이제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사실 경제학과에 입학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까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 이론들이 심리학과 관련이 되게 깊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인 측면이 경제적인 형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알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심리학으로 확 어떻게 보면은 전향을 해서 그렇죠. 이제 공부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박사 과정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을 지금까지도 이제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전환점이었어요. 그 2002년도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심리학자였다는 게 저에게 되게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하네요, 교수님. 그런가요? 네. 지금 김은미님, 스윗쿠키님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네, 저희 안녕하세요. 그 채널의 이제 대표님이신 홍해걸 박사님도 아. 댓글 남겨주셨어요. 선생님 귀한 시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침도리님께서 아기 보는데 너무 힘드시다고 이쁜 건 하루 10분쯤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그래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들어주시면 또 앞으로 또 아이 키우시고 이렇게 육아하시는데 또 지혜를 또 얻으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스윗하게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심리학이 과학이다라는 얘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과학이라고 하면은 보통 자연과학을 또 많이 떠올리시긴 하는데 이 과학 있고 자연과학, 어떻게 보면 물리학이나 생물학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찰과 측정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이렇게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심리학도 과학입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측정하고 그렇게 축적된 지식들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일들, 특별히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관한 일들을 설명하고 예측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관찰 측정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축적할 때, 특별히 관찰하고 측정하는 그런 과학의 첫 번째 단계를 수행할 때 아주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어떤 걸 측정할지, 무엇을 측정할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조금 편하게 얘기하는 말로 어떤 관찰이나 측정이 어떤 또 지식이 산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의가 좀 명확하게 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도요, 여러 가지 인간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개념적 정의라는 것과 조작적 정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핵심 속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사전에서 국어사전이나 뭐 영어사전,
또 여러 가지 백과사전에서 볼 수 있는 정의들은 대부분 개념적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취다라고 했을 때 개념적 정의는 이렇죠. 단기적,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또는 어떤 기준 이상을 충족한 상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분노를 개념적으로 정의한다. 그럼 몹시 화가 나서 공격성을 분출하려는 우리 마음의 상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컨셉이죠. 근데 측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조작적 정의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핵심 속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내릴 때는 물리적인 값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또는 수학적인 어떤 숫자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성취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정의할 때는 어떤 목표의 달성, 기준의 충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지만 측정을 하는, 성취를 측정할 때는 굉장히 좀 달라지죠. 기준이 되게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면 수학 점수를 10점 이상 올리는 것, 이렇게 돼요. 네. 또는 직장에서 생산성을 10% 이상 향상시키는 것, 이거를 성취로 보겠다. 아주 구체적이 되죠. 그리고 분노라는 것을 또 개념적으로 정의할 때는 정말 화가 나서 공격성을 표출하고 싶은 상태, 이게 이제 컨셉이었지만은 측정을 할 때는 또 굉장히 달라집니다. 심장박동수가 평상시에 20% 이상 증가했는가?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목소리가 막 90데시벨 이상으로 굉장히 커졌는가? 또 샌드백을, 이렇게 권투 선수들 샌드백 있잖아요. 네. 이 샌드백을 치는데 막 100kg 이상의 힘으로 굉장히 강하게, 또 힘도 강하지만 많이, 빈도가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많이 치는가. 사실 이런 식으로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와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나 화가 났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주관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네네. 심장박동수가 이만큼 커졌을 때만 화가 난 거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 정도 수준까지 되어야 분노로 측정을 하겠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거를 다 분노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심리학적 개념에 해당되는지를 조금 더 레인지를 좁혀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대부분의 조작적 정의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행복은 또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의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그 전에 질문을 잠깐 해주셔가지고 미국의 긍정심리학과 지금 제가 하는 강의가 다른 내용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초코바나나님이 해주셨는데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행복과학의 어떤 그 시작이 또 이론적으로는 미국에서 많이 정립된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유사한 내용을 지금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반한 내용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많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발전된 이론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또 우리 한국 실정에 맞게 연구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행복에 있어서도 이런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차례인데요. 일단 이거는 또 역사적인 흐름이 조금 있어요. 행복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일종의 변천사가 존재합니다. 즉 지난 세기까지의 행복에 대한 어떤 정의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행복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달라요. 그럼 왜 그런 거죠? 일단 시대상을 뭔가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20세기는 아무래도 산업혁명, 여전히 또 2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이 20세기 후반에 일어났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아무래도 대량 생산, 발전 이런 거일 겁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개념도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세기까지의 행복의 개념적 정의는요. 삶의 객관적인 질이었습니다. 물론 이 개념적 정의를 들었을 때는 뭐 나쁘진 않아요. 예. 네.
삶의 객관적인 질, 또 퀄리티 오브 라이프 하면은 뭐 좀 그게 멋있기도 행복이지. 하고 네. 이런 게 이제 개념적 정의를 이렇게 내린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0세기에 이 객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한 정의, 이 조작적 정의에 이제 조금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이 조작적 정의가 어땠었냐면 최근 1년간 국민 소득의 평균 이걸로 삶의 질을 측정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인당 GNP 또는 뭐 1인당 GDP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1인당 국민 소득을 매년 측정하면서 이게 높아지면은 삶의 질이 높아진 거야. 이게 높아지면은 우리가 행복해진 거야. 월급이 높아지면 행복한 거다라고 정의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와, 연소득이 높아지면 행복한 거야라고 정의를 했던 거죠. 와, 사장님들이 들어야 될 정의였네요. 20세기의 행복은.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대량 생산 체제에서 오너분들이 많이 이제 생각하고 그 시대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것들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국가도 이거를 행복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행복이 결국에 1인당 국민소득 평균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조금 이제 느끼셨겠지만은 이렇게 행복을 국민소득의 평균으로 측정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부자일수록 더 행복한 거고. 그렇죠. 결국에는 돈돈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돈돈돈 하게 돼요. 지금 안 그래도 예. 주식 때문에 이제 젊은 층들이 예민한데. 맞아요. 코스피 3,000이면 행복한 거고, 어. 1,600이면 불행한 거고. 네네. 이렇게 조작적으로 정의가 되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20세기 때는. 네. 그래서 행복을 이렇게 국민소득으로 정의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제적 발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늘리는 것, 자본을 늘리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이렇게 조작적으로 정의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경제 발전, 경제 성장, 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막 토목공사 건축, 투자, 수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다 써놓진 않았지만 이 여백에 들어가 있는 말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즉 이런 경제 발전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죠.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일종의 이제 발전 경제학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런 행복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야근을 해도 GDP가 높으면 행복했다. 였다는 시대였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과로서 GDP가 올라가는 일이라면 행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마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행복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고,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경제학적인 행복의 개념이 이제 심리학적으로 조금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학적인 그래서 행복에 대한 개념, 특별히 발전에 초점을 맞췄던 경제 성장과 GDP에 초점을 맞췄던 이런 행복의 개념이 변화하게 된 21세기 변화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이 20세기의 행복에 대한 측정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2007년에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르코지 대통령은 사실 취임 전부터 아주 중요한 고민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보면은 참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떤 고민이었느냐?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왜 프랑스인들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행복하지 않을까?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으로 생활하면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아주 작은 해결책이라도 꼭 제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사실 한국인들, 지금 우리 한국인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한국 전쟁 이후에 정말 기적과 같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인들은 똑같아요. 경제가 이렇게 성장한 만큼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똑같은 고민이에요.
아마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거를 고민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고민만 하고 있지 않고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행복에 대한 조작적 정의, 즉 20세기까지의 이 행복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아까 1인당 GDP였잖아요. 이 GDP로 행복을 정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 조작적 정의가 또 개념적 정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을 바꾸고 또 우리가 국민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측정 방식, 즉 행복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바꿔야 된다라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즉 사람들이 돈을 통해서 행복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니까 개념적 정의까지도 돈이 행복인가? 이렇게 이제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돈이 아닌, 즉 1인당 GNP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면은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측정하기 시작한다면 행복에 대한 개념적 정의도 좀 더 건강한 것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동안 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측면을 행복의 중요한 요소들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경제 성장과 사회 진보를 위한 측정위원회라는 거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아주 쟁쟁한 학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왼쪽에 있는 조셉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죠.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사진에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하는 역시 9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또 참여를 하고 또 노벨상은 못 받았지만 그에 준하는 아주 뛰어난 석학이죠. 장폴 피투시라고 하는 또 학자들이 주도적으로 이 연구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사르코지 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르코지 위원회가 2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서 2009년도에 아주 어떻게 보면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전 세계에 내놓게 되죠. 그리고 이 2009년도에 만든 이 연구 성과 보고서를 조금 더 잘 다듬어서 2010년에 책으로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이 바로 Mismeasuring Our Lives. 우리는 잘못 측정하고 있었다. 이런 아주 주옥 같은 제목의 책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말로 번역돼서도 나왔어요, 사실. 우리말로 번역돼서 그 밑에 이제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GDP는 틀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이건 이제 오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책의 제목을 지시는 분들이 조금 자극적으로 그렇죠. 예, 자극적으로 책의 제목을 짓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Mismeasuring Our Lives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재고 있었다. 잘못 측정하고 있었다. 돈으로 우리 행복을 측정해서는 안 됐었는데 돈으로만, GDP로만 행복을 잘못 측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GDP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예, GDP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책의 서문에서, 그러니까 보고서죠. 이 보고서의 서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측정할지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돈을 가지고 행복을 측정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하게 됐단 말이에요. 돈을 추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바꿔보자는 얘기죠. 돈 이외의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진짜 우리의 건강한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추구하는 거를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추구하는 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되느냐? 측정하는 걸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는, 행복을 측정하는 방식을 바꾸게 되면 그걸 토대로 행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건강한 삶에 대한 우리가 생각도 바꾸게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르코지 위원회의 성과,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성과를 나중에 이제 유엔에서 이어받아요. 국제연합에서 이어받아서 지속 가능한 성장 네트워크라는 부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서가 또 이 부서 나름대로 또 연구를 꾸준히 하면서 2012년 4월 10일, 아주 역사적인 날이죠. 이때 중요한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을 하게 되는데, 아주 유명한 보고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매년 요즘엔 3, 4월 정도에 발간이 돼서 뉴스에도 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보고서의 첫 판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세계 행복 보고서의 첫 판이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보고서에서부터 21세기에 필요한 행복 개념, 즉 20세기식의 GDP 또는 GNP로 행복을 정의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행복의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21세기에 수정된 이런 행복의 정의는 뭘까요? 바로 개념적 정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던 건데요. 좋은 심적 상태입니다. good mental state죠. 좋은 마음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경제학적인 어떤 개념 또는 객관적인 삶의 질도 물론 멋있는 개념이었지만 마치 약간 물리학처럼 좀 딱딱한 느낌이 있었다면은 좋은 마음 상태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말랑해진 그런 느낌을 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약간 삶의 질이었을 때는 내 행복이 외부적인 요인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맞아요. 좋은 마음 상태라고 하니까 행복은 나한테 달려있구나라는 좀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좋은 마음 상태라는 정의를 하면서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어떤 영향보다도 우리 자신의 자발적인 행동, 내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태도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느냐, 이런 주관적인 부분들이 행복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내포하게 됐죠. 그리고 행복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도 완전히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가 아니고요. 최근 1년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느냐, 이것을 행복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로 삼고 측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아까 우리 GDP로 측정할 때는 바로 돈 하게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행복을 자기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측정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무엇을 측정한다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인 평가, 내 삶에 대한 어떤 만족도, 그러니까 내 어떤 정서, 긍정적인 정서인지 부정적인 정서인지,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자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외부 환경적인 요소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돈과 관련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지지, 즉 우리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죠. 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냐, 아니면 되게 부패했느냐, 이런 것들. 또 자율성에 대한 부분, 내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가. 또 어떤 평등에 대한 부분들, 또 인간의 기대 수명과 건강에 대한 것들까지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20세기까지의 행복을 GDP로 정의하면서는 경제학이 여러 사회과학적인 이론들을 제공해 왔다면은 이제는 그래서 심리학이 사회과학적인 이론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요. 이런 조작적 정의, 21세기의 행복을 정의해서 조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지적인 행복도 있고 의미적인 행복,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감정적인 행복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주 짧게 줄여서 말하면은 바로 오늘 강의의 제목 중에 하나였죠. 바로 재미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행복. 내가 얼마나 재미있게 살고 있는가, 즉 즐거움과 플레저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행복은요, 측정하는 그 레인지가 좀 짧아요. 비교적 단기적입니다. 감정은 오래 지속된다기보다는 단기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단기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좋게 평가를 했느냐. 그게 바로 감정적인 행복이고요. 긍정정서와 그래서 부정정서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긍정정서에 대한 질문은 보통 이제 2가지, 부정정서에 대한 질문은 4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감정적인 행복을 측정하는 척도인가요? 맞습니다. 오, 세계 행복- 굉장히 짧네요. 네네.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비교적 단순하게 질문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서 네.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길게 복잡하게 아마 측정 도구를 만든다면은 이제 막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나라에 따라서 이 측정이 약간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딱 짧게 간결하게 질문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교수님의 감정적인 행복을 측정을 하는 질문을 좀 던져봐도 될까요? 네네. 먼저 이제 긍정정서를 측정하는 네네. 게 어제 즐거웠나요? 네, 즐거웠습니다. 그럼 끝인가요? 이렇게 즐거웠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1점, 이제 아, 1점을 1점이요? 획득하는 거죠. 네, 네. 네, 아니오로 대답을 하는 거니까요. 네, yes, no 퀘스천이고요. 네. 그리고 아니오라고 하면 이제 0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웃거나 미소 지을 일이 많았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벌써 2점을 획득하신 거네요. 네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응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서 되게 중요한 질문들일 수 있거든요. 네. 내가 어제 즐거웠는가? 내가 어제 웃거나 미소 지을 일이 많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긍정정서는 어제 걱정이나 근심이 많았나요? 아니요, 어제 슬펐나요? 아니요, 어제 화났나요? 아니요, 어제 우울했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교수님 빵점이면 긍정정서 2점에 부정정서 빵점이면은 그렇죠. 예. 감정적인 행복이 충족됐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오늘 어제 즉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이렇게 긍정 정서였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계속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일 또 측정을 하고 달라질 수 내일 모레 이렇게 측정을 한다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몇천 명, 몇만 명의 사람들이 에게 이런 이제 이런 데이터를 받게 된다면은 그래도 그 나라 사람들이 주로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구나. 아니면 주로 부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구나. 이런 어떤 평균치를 얻는 것에는 아주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별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질문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긍정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이고요. 그래서 감정적 행복은 이렇게 측정을 한다면은 다음에 인지적 행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지적 행복은요, 내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요. 그리고 내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데 현재라는 시점으로 물어봤다고 해서 말 그대로 지금 당장 내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것만 생각하게 되지는 대부분 않죠. 그래서 이 질문에 내포된 의미는 내 과거와 미래가 늘 약간 포함된 답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과거에 비춰봤을 때 현재가 얼마나 더 괜찮아졌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내 미래를 전망해 봤을 때 내 삶의 미래가 얼마나 좀 밝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내 삶의 만족도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응답은 캔트릴의 사다리 척도라는 것을 통해서 응답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사다리 모양의 그림을 실제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의 칸이 어떻게 보면 0점에서 10점까지의 11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밑에 칸은 0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삶이죠. 내 삶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아주 좀 가볍게 얘기하면은 좀 최악이다. 최악의 삶이 0점이 되겠고, 그리고 10점은 가장 최상의 삶, 아주 베스트한 삶,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현재 삶의 만족도를 이 사다리상에 한번 위치시켜 보는 거예요. 이 사다리상에 어느 정도 높이에 내 삶이 지금 위치해 있는가, 그거를 평가한다면은 그게 인지적인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지적인 행복인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과거를 좀 한번 회상해 보게 되고 또 내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인지적인 정보 처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아까 단순하게 어제 내가 재밌는 일이 있었는가?
어제 내가 웃을 일이 많았는가? 그거랑은 조금 이제 다릅니다. 조금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지적인 웰빙이라고 부르고 이것으로 이제 0점에서 10점 사이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의미적인 행복인데요. 이 의미적인 행복은 되게 뿌리가 깊어요. 그리스 시대로까지 이 단어, 의미적 행복에 이 뿌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개념인데요. 유다이모니아라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유다이모닉 웰빙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의미적 행복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를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가끔 이제 이 니코마코스를 지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명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아들 이름입니다. 아들 이름이 이제 니코마코스인데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전하는 윤리학 책인 거죠. 내 아들아,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유언처럼 내 아들아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전하면서 행복에 대한 개념으로 유다이모니아 이거를 이제 말한 거죠. 내 아들아 유다이모니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유다이모니아가 뭘까요? 이게 바로 자기가 잘하고 자기 자신이 잘하고 내가 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을 살거라 이 개념입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개념을 통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 이렇게 이제 아들한테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얘기한 거죠. 이런 유다이모니아라는 삶을 사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고 이게 진짜 행복이다. 내가 즐거워하고 또 재능도 있는 것을 일로 하는데 그 일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윤리학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나쁜 짓 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이거는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행복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로 삶의 의미에 방점을 둔 행복의 정의네요. 맞습니다. 공동체에 기여하면서 의미를 추구할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네. 내 아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행복 과학자들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그대로 이제 빌려와서 이 유다이모닉한 행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적으로는 내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지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질문은 5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제가 드려볼까요? 네. 5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예 아니오로 맞습니다. 나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혹은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네, 이건 약간 사회적인 관계를 측정하는 질문 같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네, 어떤 걸 배우고 계시나요? 일단 심리학적인 부분도 새로운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매일 공부를 하셔야겠네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음악과 관련된 심리학에 약간 관심이 있어서 네. 그런 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음악 심리학과 행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아무튼 뭔가 새로운 거를 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의미적인 행복도 된다는 거고요. 네. 네 번째가 뭔가 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네요. 네. 그리고 5번째가 당신의 시간을 당신 스스로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수가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자율성이 많이 있습니다. 5점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들에 그래도 좀 많은 경우, 한 3가지 이상의 내가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는 삶을 어느 정도 살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죠. 네. 또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을 잘 산다면은 존중받고 있을 수 있고, 또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는 삶을 산다면은 소속감을 잘 느끼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받을 확률이 높아질 거고요. 또 도움을 이렇게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게 늘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작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만은 개념적 정의랑 그래도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질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행복을 감정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의미적으로 측정을 하는데 우리 한국은 어느 정도냐? 그렇죠. 예,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감정적 웰빙, 인지적 웰빙, 또 이런 의미적 웰빙에서 어느 정도 순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몇 등이었나요, 교수님? 일단은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순위가 높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전 세계 모든 나라 한 160개국 정도를 다 조사한 건 아니고요. 다양한 자료들이 측정 가능했던 89개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긴 거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 이제 이 붉은색 줄을 이렇게 좀 쳐놨는데 일단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 GDP 순이에요. 1인당 GDP 순인데 우리나라 굉장히 높습니다. 20위권이에요. 그래서 24위. 상위권입니다. 예, 상위권이죠. 역시 GDP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요. 그 다음 보시면 Social, Psychological Prosperity. 즉 이게 사회 심리적인 어떤 번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의미적 행복이거든요. 이게 유다이모니아입니다. 아까 그 5가지 질문. 근데 이 5가지 질문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89개국 중에서 83위입니다. 89개국 중에 83위요? 예, 이게 이제 좀 아쉽죠. 그러니까 잠깐 앞에 질문 잊어버리셨을까봐 돌아가 보면은 존중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존중 못 받은 거고요.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가족, 친구 없던 겁니다.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거 잘 못 배운 거고요. 예. 그다음에 잘하는 일을 잘 못한 거죠. 그리고 이 자율성이 많이 이제 떨어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지만은 거의 꼴찌를 했어요. 이게 또 경제력 순위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상당히 예, 차이가 너무 차이가 극과 극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한국인들도 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경제는 이렇게 발전했지만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 인지적 행복 이게 Self Anchoring Striving Scale인데요. 이게 아까 그 사다리 척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경제력 순위보다는 낮아요. 물론 이제 중간 이상은 되지만은 38위. 38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정서, 긍정 정서. 어제 웃거나 미소 지을 일이 많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낮을 있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거의 하위권이에요. 58위입니다. 58위요? 그러니까 어제 웃거나 미소 지을 일 없었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즐거운 일 없었던 거죠. 예. 그리고 사실 더 충격은 부정 정서를 경험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우울한 일 없었던 것들, 우울한 일 있었습니까? 또는 화났는 일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들. 이게 77입니다. 어머.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꼴찌예요, 거의. 네. 거의 꼴찌인데, 그러니까 화났던 거죠. 화났고, 슬펐던 거고요. 걱정, 근심 많았던 것이고, 스트레스가 많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웃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지금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예측이 되었던 결과이기도 한 것 같은 게 더 마음이 아프네요. 맞아요. 이게 지금 예측이 됐는데 진짜로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까요. 네. 설마 저 그래도 조금 높겠지 했던 게 네, 와장창 된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비교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위에 뉴질랜드라는 국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와 우리나라는 행복 순위에서는 많이 사실 차이가 나요. 근데 경제력 순위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는 나라거든요. 그러네요. 경제력 측면에서는 뉴질랜드가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22위인데 행복에서는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예. 대부분이 다 10위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위권입니다. 1등인 것도 있어 보입니다. 네, 긍정 정서는 1등이고요. 와. 특히 의미적 행복도 10위권입니다. 그러니까 12위고 또 인지적인 행복도 9위. 그다음에 부정 정서를 경험하지 않는 것도 21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나라 분들이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순위 나오면은 이제 1등 하시는 국가들, 예를 들면 이제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이죠, 대부분.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아직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예. 너무 하위권이니까요. 네네. 아니 뭐 그걸 떠나서 네. 일단 그래도 경제력이 조금 비슷한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을 좀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랑 경제력 순위가 비슷한데 이렇게 행복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이게 핀란드 같은 나라를 보기보다는 앞으로는 좀 뉴질랜드 같은 나라를 많이 한번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순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이 감정적, 인지적, 의미적 행복 중에서 특별히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국가별 행복 순위를 도출할 때,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하진 않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하진 않고 국가적인 행복 순위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그거는 어떤 행복일까요? 그건 바로 감정적과 의미적, 즉 재미와 의미 사이에 있는 인지입니다. 그래서 왜 인지적 행복을 기준으로 행복 순위를 도출할까? 이거를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행복이라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메타 인지적인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나 지금 행복한가? 내가 생각을 해야지 나오는 답이니까요. 맞습니다. 아마 그래서 요즘에 메타인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생각에 대한 생각이 메타인지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다 생각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메타인지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인지적 행복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고요. 그리고 인지적 행복은 이 재미, 즉 플레저라는 부분과 미닝, 의미와 다 관련을 가져요. 근데 재미와 의미는 요 각각을 따로 뒀을 때는 상관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즐겁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즐겁다는 것과 인지적으로 만족하는 삶이 꼭 일치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마약이나 도박 같은 거는 순간적으로 즐겁지만 인생을 망칠 수 있잖아요. 네. 또 순간적으로 또 반대로 힘들었다고, 부정정서를 경험했다고 해서 인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고 노력하는 순간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인생 자체로 봤을 때는 만족하게 할 수 있죠.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쾌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불쾌라는 것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처리했는가, 이게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똑같은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때도 그거를 내가 배움으로 여겼는가? 그러면은 행복해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나 이건 실패야 라고 규정하게 되면은 불행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인지가 되게 중요하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의 제목하고 이제 연관된 얘기를 할 차례가 왔는데요. 네. 이 인지적 행복, 아주 어떻게 보면 행복의 전반적인 사항들과 관련성이 많은 이 인지적 행복과 더 많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과연 재미, 일종의 쾌락적인 행복, 감정적인 행복일까요? 아니면 유다이모니아, 의미적인 행복일까요? 즉 무엇이 더 우리 삶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를 좋게 하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의미, 유다이모니아의 판정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좀 더 중요하다는 결과들이 많이 도출됐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일단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미있다고 해서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신기하게도 의미 있는 어떤 활동을 하면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다고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의미 있으면 재미있을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의미의 판정승이 의미가 판정성을 거두게 됐고요. 또 쾌락을 추구하거나 불쾌를 회피하기만 해서는 건강한 삶을 살기가 좀 어려워요. 아까 말한 대로 공부 같은 거는 살짝은 불쾌할 수 있죠. 스트레스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배제하게 되면은 인생에서 좀 더 어려움을, 또 실력을 높이고 성장하는 것에는 좀 더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쾌락만 추구하다 보면요, 신체 정신적인 건강과 사회생활 정신 이런 건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의미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쾌, 스트레스를 회피해서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다 보면은 사실 개인적인 역량을 기르거나 또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진보를 하는 부분, 아까 또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었죠.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기가 이제 아무래도 어려워지니까 내 삶을 좋게 평가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한번 관점을 전환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가 과연 없는 삶이 좋은 삶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그쵸. 그러니까
물론 지나친 스트레스는 경계해야죠. 지나친 스트레스는 우리 균형을 파괴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삶도 좋은 삶은 아닐 거예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삶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때로는 무기력한 삶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미를 추구하게 되면 내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그래서 증가하게 되고 순간적인 경험에 대한 재미, 즉 플레저를 느낄 가능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의미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의미를 추구하면서 재미가 따라오는 아주 좋은 경험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의 삶에서는 이런 경험을 많이 늘려가시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몰입이라는 겁니다. 몰입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학자가 이제 주창한 개념 플로우고요. 이 몰입이 의미를 추구하면서 재미가 따라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을 증진하기 위한 과업, 이거는 일, 여가, 휴식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일만 생산성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여가도 생산성을 늘리는 거에 포함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과업들의 장시간 집중을 유지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 이게 몰입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몰입을 하게 되면은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 몰입하는 동안에 재미도 있게 되고, 내 삶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 몰입의 경험을 늘려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 삶의 행복을 높여가는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보통 이런 최상급의 표현을 잘 안 써요. 근데 이 몰입에 대해서는 옵티멀 익스피리언스다, 즉 아주 최적의 경험이다, 이런 거의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삶에서 이런 몰입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가, 즉 의미를 추구하면서 재미가 따라오는 이런 대표적인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죠. 예. 그렇죠. 시험 공부는 쉽게 시작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일들은 내가 그냥 자리에 앉자마자 시작을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네네. 소위 말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인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교수님, 네. 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아직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어떤 과제를 수행할, 보고서를 수행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몰입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뜻이죠. 네. 근데 툭 시작할 수 있다면 몰입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시작한 일을 1시간 이상 지속할 수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하고요. 또 몰입하면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가? 그리고 내가 과업을 수행하면서 내 환경을 통제한다고 느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몰입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네. 벌써 준비한 시간이 다 가가지고요. 네, 오늘 네. 인사이트 짧게 소개를 해주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얘기 잘 들으시면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새롭게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재미, 쾌락보다는 의미적으로 행복을 한번 규정해 보시고 또 이 의미적 행복을 늘리면서도 재미도 있는 이런 몰입의 경험을 늘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상황에서 보통 이제 행복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따라서 행복을 의미적으로 규정하고 몰입을 많이 한 사람들은, 또 자기 개발한 사람들은 행복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행복이 높아지는 경향까지 보였어요. 네. 그래서 행복을 한번 의미적으로 규정하시면서 몰입을 많이 늘려가 보시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누었던 많은 질문들, 매일매일 막 질문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 가끔은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데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수요일에도 쿠키 교수의 행복심리학은 진행이 되니까요. 다음 시간 어떤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죠? 네, 다음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금 제가 하는 게 약간의 예고편인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진 행복의 개념, 그 다음에 성격 특성, 어떤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에 따라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행복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재밌게 압축해서 나눠보려고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 똑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열심히 강의해 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